시르반테스 원작의 세비야의 건달들 4부작 첫 번째 시간입니다. 카스티아에서 안달루시아로 가다 보면 유명한 알구디아 평원이 있다. 한 무더운 여름날, 그 평원 끝자락에 위치한 마을의 몰리니오 객주집에서 10서너 살 정도 돼 보이는 두 소년이 우연히 마주쳤다. 넌 이름이 뭐냐? 꼬르따드라고 해. 넌? 링컨. 소년들은 기품이 있는 듯 하면서도 어딘가 경박하고 되먹지 못한 거친 탕아들의 모습도 지니고 있었다. 살갗은 햇빛에 그을린 듯 거무스레했다. 손은 더러웠고 손톱은 깎지 않아 길었다. 한 소년은 날이 한쪽만 서 있는 긴 칼을 지니고 있었고, 다른 소년은 백정들의 칼이라고 불리는 누런 손잡이의 단검을 가지고 있었다. 두 소년은 객주집 현관에 놓여있는 좁은 의자에서 휴식을 취했다. 나이가 조금 더 들어 보이는 소년이 어려 보이는 소년에게 말을 걸었다. 이봐, 고향은 어디야?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고향? 난 내 고향 몰라. 그리고 어딘가 꼭 가야 할 때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잖아. 단지 이 세상에서 편안히 다리를 뻗을 곳이 없다는 말이겠지.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하지만 내가 한 말도 사실이야. 왜냐면 내가 태어난 곳은 이미 내 고향이 아니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거기엔 날 아들로 생각하지 않는 아버지하고 계모만 있으니까. 난 내가 가는 길을 운에 맡기고 발 닿는 대로 가고 있는 중이야. 근데 넌 무슨 일을 할 줄 아니? 난 토끼처럼 잘 달리고 사슴처럼 잘 뛰지. 그리고 가위질도 잘하는 편이야. 그게 사실이라면 아주 좋은 재주를 가진 거야. 성주간 목요일에 성상이나 성화를 장식할 종이꽃만 잘 오려도 성인들에게 바쳐줬던 재물들을 나눠주는 수사처럼 너한테 먹거리를 제공할 은인을 만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아니, 종이꽃을 자르는 재주는 아니야. 사실 우리 아버진 재단을 하시는 분이셨거든. 그랬구나. 그래서 나한테 재단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어. 사실은 장인시험을 볼 수 있었는데 박복한 내 운명이 날 궁지로 몰아넣었지. 에휴,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그보다 더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지. 재주가 많은 사람이 때로는 성공하기가 더 어렵다잖아. 하지만 넌 모든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을 거야. 그래, 네 말이 맞을지도 몰라. 하지만 난 신의 선물이 평범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네가 마음을 열고 나랑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말할게. 이 순간부터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우리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좋아. 사실 난 귀족의 아들이고 푸엔프리다 출신이야. 내 이름은 페드로 델 린콘이고 아버지는 자신을 교황청의 관리라고 자처하지만 난 사람들이 부르는 것처럼 면제부 장사꾼이라고 부르고 싶어. 한동안 난 아버지를 따라 면제부를 팔러 다녔으니까. 그랬구나. 어느 날 난 면제부보다는 면제부를 팔고 받은 돈에 더 관심을 갖게 됐고 결국 돈자루 하나를 훔쳐서 마드리드로 갔어. 그리고 며칠 만에 그 돈을 다 써버렸지. 그러던 차에 나를 추적하던 사람에게 체포되고 말았어. 재수가 나빴구나. 법원에선 내가 어리다는 건 아예 염두에 두지도 않고 날 형틀에 묶어놓고 등에 채찍을 때리는 형벌을 내린 다음에 4년 동안 마드리드에서 추방시켰어. 그랬구나. 이 카드를 가지고 마드리드에서 여기까지 객주집을 전전하면서 21점 게임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했지. 너한텐 구질구질한 카드로 보이겠지만 카드 놀이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신비스런 힘을 발휘하지. 자, 이렇게 에이스가 제일 위에 오도록 조작하는 거야. 에휴, 네가 이 21점 게임의 전문가라면 첫 번째 카드로 에이스를 잡은 사람이 얼마나 큰 이익을 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 텐데.
난 카드놀이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거든? 자, 여기 있는 마부들 중에 어떤 사람이 걸려들면 우리가 돈을 걸고 하는 것처럼 21게임을 하는 거야. 그럼 세 번째 참가자는 우리에게 돈을 잃는 첫 번째 사람이 되는 거지. 여러 가지 얘기 재밌게 들었고 네 생활을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난 살라만카라는 도시하고 메다나델 깜빠라는 도시 중간에 위치한 신앙심이 깊은 마을에서 태어났어. 재단사인 아버지한테 일을 배웠지. 하지만 답답한 생활하고 계모의 냉대에 질려서 고향을 등지고 똘레도라는 오래된 도시로 갔어. 거기서 도둑질을 시작했는데 아주 놀라운 수완을 발휘했지. 신화에 나오는 눈이 100개 달린 아르고스처럼 사람들이 날 지켜본다 해도 내가 털지 못할 조이금 상자나 칼질을 하지 못할 주머니는 없었어. 이야. 그러던 중에 경찰과 도둑 사이에서 이중첩자 노릇을 하는 어떤 녀석이 경찰에게 내 뛰어난 도둑 솜씨를 일러바쳤어. 뛰어난 내 재능에 호기심을 느낀 경찰이 날 찾아왔지만 비천한 출신으로 그렇게 높은 양반들하고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았던 나는 결국 도시를 빠져나왔어. 야, 그런 일은 잊어버려. 이제 우리는 서로를 알게 됐고 중요한 건 우리가 털끝 하나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했다는 사실이야. 그래, 링콘 네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우정은 영원할 거야. 그럼 성스럽고 멋진 의식으로 우리의 우정을 쌓도록 하자. 꼬르타도는 일어서면서 링콘을 안았고 링콘 역시 꼬르타도를 부드럽고 친밀하게 껴안았다. 그들은 그 꾀죄죄한 카드로 21점 게임을 시작했다. 꼬르타도는 몇 번 안 되는 손놀림만으로도 그의 스승인 링콘처럼 첫 번째 카드로 에이스 카드를 들어 올렸다. 그때 마부 한 사람이 바람을 쐬려고 현관으로 나왔다. 21점 게임이잖아. 얘들아, 나도 좀 끼워줄래? 그러세요. 두 소녀는 반시간 채 지나지 않아서 11레알과 22마라베디스를 그에게서 땄다. 이 녀석들, 내 돈 당장 내놓지 못해! 마부는 상대가 어린 소년들이라고 얕보고는 돈을 다시 뺏으려고 했다. 그러나 이미 한 소년의 손에 긴 칼이 쥐어져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누런 손잡이의 단검을 치켜 올리면서 오히려 그를 위협했다. 왜 그래? 동료 마부들이 나오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나쁜 상황으로 번질 뻔했다. 바로 그 순간 한 무리의 말을 탄 나그네들이 우연히 그 현장을 지나다가 두 소년과 마부의 위기일발 상황을 보고 세 사람을 진정시켰다. 만약 세비야로 가는 길이라면 우리와 함께 가도 좋다. 마침 우리도 그곳으로 가던 중이에요.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시키는 모든 일을 할게요. 린콘과 꼬르타도는 나그네들의 시중에 최선을 다했다. 소년들은 긴 여정에서 자신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나그네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애썼다. 때때로 자신들의 주인격이 된 나그네들의 여행 가방을 넘볼 기회가 생겼지만 세비야로 가는 좋은 여행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가방에 손을 대지는 않았다.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마침내 도시의 입구에 이르렀다. 때는 저녁 무렵이었다. 출입 기록과 통행세 납부 때문에 세관을 지날 때 꼬르타도는 일행 중에 한 프랑스인이 말 잔등에 얹고 다니던 가방을 털고 싶은 욕망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래서 누런 손잡이의 단검으로 가방에 길고 깊은 칼자국을 내자 내용물이 눈앞에 나타났다. 두 벌의 고급 셔츠와 해시계, 메모장을 꺼냈고 다른 물건은 그대로 두었다. 소년들은 그곳까지 자신들을 데리고 왔던 나그네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도둑질에 화가 나 소동을 벌이기 전에 작별을 고했다. 다음 날 훔친 물건을 처리한 두 소녀는 도시 구경을 하기 위해 시내로 들어갔다. 그들은 대성당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경탄했다. 부둣가 근처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는데
6 척의 거대한 갤리선이 정박해 있었기 때문이다. 노예나 죄인들에게 노를 젓게 하는 갤리선의 위압적인 모습은 소년들을 한숨 짓게 했고 자신들의 죗값으로 죽을 때까지 그 범선에 갇혀 노를 젓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지기도 했다. 그곳에서 두 소녀는 작은 광주리에 여러 가지 음식을 담아 가지고 다니는 소년을 봤다. 이봐! 응? 넌 세비야 출신은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왔냐? 난 아스토리아 출신이야. 니들 이 도시에 처음이지? 뭔가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광주리에 먹을 걸 담아가지고 다니는 건 어떤 일이니? 아주 괜찮은 일이야. 일거리를 찾기도 쉽고 세금도 내지 않아. 벌이는? 며칠 안에 5에서 6레알은 벌 수 있지. 그걸로 왕처럼 먹고 마시고 승리감을 느낄 수 있다고. 두 소녀는 한번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일거리를 구실 삼아 확실하게 자신들이 제주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라는 생각도 했다. 그 일을 하면 아무 집에나 들어갈 기회가 저절로 생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니? 우선 작은 자루가 하나 필요하고 광주리 3개가 필요한데 2개는 큰 걸로 사고 하나는 작은 걸로 사. 아스투리아 소녀는 물건을 팔 장소는 자신이 안내해주겠다고 했다. 두 소녀는 프랑스인의 물건을 판 돈으로 필요한 도구를 샀다. 두 소녀는 광주리 드는 걸 연습하고 자루를 손질한 지 2시간 만에 새로운 일거리에 적응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두 소녀는 산살바도로 광장으로 갔다. 도착하자마자 같은 일을 하는 소년들이 그들을 둘러쌌다. 야, 니들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든 무슨 상관이야? 아쭈, 이것들이 겁도 없이 이 세자루와 광주리가 이들이 신참이라는 걸 우리한테 보고하고 있는데 어디서 까불어? 그들은 수많은 질문을 퍼부었고 두 소녀는 차분하고 재치 있게 모든 물음에 답해 주었다. 그때 군인 한 명과 학생 차림새의 또 다른 한 사람이 다가왔다. 두 신참자의 깨끗한 광주리가 그들의 시선을 끌었다. 학생 차림을 한 사람은 꼬르따도를 불렀고 군인은 린꼬를 불렀다. 두 소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셔서. 신의 가호가 있기를. 린꼬이 먼저 말을 꺼냈다. 이제 막 일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계시하는 겁니다. 린꼬의 말에 군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계시가 나쁘진 않겠구나. 왜냐하면 오늘 우리 안주인의 친구분들을 위한 연회를 준비하기 위해 내가 직접 물건을 사러 나왔으니까 말이야. 감사합니다. 선생님 마음대로 고르세요. 이 광장 전체를 운반할 만한 힘도 있고요. 용기도 있거든요. 그래? 그리고 이것들을 요리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소년의 능청에 만족한 군인이 말했다. 시중 드는 일을 하고 싶다면은 내가 이 별 볼 일 없는 일거리에서 빼줄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오늘이 첫날이거든요. 적어도 좋고 나쁨을 판단할 때까진 그만두고 싶지 않습니다. 이 대답이 군인을 만족시키지 못했음을 알아챈 링꼬는 언제라도 최우선적으로 그에게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군인은 미소 띤 얼굴로 소년을 쳐다봤다. 그는 많은 물건을 샀고 주인의 집도 가르쳐 주었다. 선생님께는 특별히 봉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약속합니다. 군인은 3꾸아르또를 지불했다. 소년은 장사할 기회를 잃지 않으려고 젠걸음으로 광장을 돌았다. 아스투리아 소년이 가장 먼저 당부한 건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린꼬는 부지런히 처음의 장소로 되돌아가서 꼬르따도를 만났다. 링꼬, 얼마나 벌었어? 3꾸아르또. 게시치고는 괜찮지? 꼬르따도 넌? 나? 난? 꼬르따도는 가슴에 손을 넣어 빛은 바랬지만 호박빛깔의 주머니를 꺼냈다. 그는 우쭐거리며 이렇게 말했다. 수사학생 양반이 나한테 이 주머니하고 이 꾸아르또를 지불했어.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린도 네가 주머니를 맡아줘. 은밀하게 주머니를 건네고 있을 때 수사 학생이 당황한 표정으로 식은땀을 흘리며 그들 쪽으로 걸어왔다. 아, 예, 나 좀 보자. 아, 예. 뭐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게 아니라, 너 혹시 호박 빛깔의 주머니 하나 못 봤니? 주머니라뇨? 그런 거 본 적 없어요. 근데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었죠? 금화 15에스쿠토하고 23레알, 그리고 꾸아로또 동전과 오처보 동전으로 수십 마라베디스가 담겨있지. 예. 나한테 물건을 파는 동안에 그걸 줍진 않았는지 해서 다시 와본 거야. 그런 주머니는 본 적 없어요. 제가 그 주머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당신이 주머니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틀림없이 잃어버리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럴 수가. 죄 많은 이 몸이여. 다 내 잘못이야. 그래서 또 놈이 내게서 주머니를 훔쳐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어쨌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부족하게 만드셨죠. 아침이면 해가 뜨는 것처럼 모든 일은 순리대로 되기 마련이에요. 세르반테스 원작의 세비야의 건달들 일부를 마칩니다.